시간에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대전발전 연구원에 사회적 자본 연구센터가 있는데 1차 대전 사회적 자본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우리 대전 시민사회 연구소 양일인 소장님의 제안으로 저희 포럼을 만들기로 했고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회적 자본을 먼저 제안하신 여몽철 시민께서 자리를 함께 주셨고 또 오늘 발표자로서 우리 이화여대 행정학과의 박동희 교수님은 정부 신뢰 속에 아주 전문가십니다. 역시 이제 사회적 자본에서도 공적 관계를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신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또 우리 유현숙 대전대학 교수께서는 여성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장님, 토론자이신 문창기 대전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님, 김영훈 동아일보 사장님, 그리고 최규수 사장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왜 사회자본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 브리즈번을 다녀오신 뒤에 사회자본을 선언하셨고 그 뒤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과연 사회자본이 뭐냐에 대한 개념과 요소를 뽑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실천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대전이 선도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계속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전은 사회적 자본의 역사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학문적으로는 우리 동춘당 송중인 선생님 애학이 바로 그 뿌리입니다. 예의와 염치가 있는 그런 나라, 건강한 나라고 사회자본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 학문적 토대를 송중인 선생님, 또 우암 송신 선생님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여말 선초의 표독 황씨들이 미륵을 통해서 선행을 베풀어 왔습니다. 삼남지방에 돌아간 사람들에게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던 역사가 바로 대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만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민관 입지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선도하기에 충분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이 포럼이 앞으로 6번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 동네 속에서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속가능성 심의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한밭사랑 봉사회 전직 교장선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입니다. 그리고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와 계시고 동장님들, 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책자를 적게 준비했는데 저도 생각하고 나중에 추가로 만들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이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사회적 자본 포럼을 준비해 주신 대전발전연구원 사회적 자본 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사회를 맞춰주신 김종남 부서장님 또 발제해 주신 조금 전에 이찬기 원장님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박풍희 교수님, 유현숙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문창기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님, 김명훈 동아일보 차장님, 최기수 사회적 자본 연구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를 진단할 때 뭐가 제일 문제냐,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역시 경제 더 발전시켜야 된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된다. 아니면 또 문화예술 쪽을 강조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누구는 과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다.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진단하는 것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각각 다 이해가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적 품격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정말 이런 자리에서 입에 담기 뭐 좀 거북합니다만 최근에 그 우리 청와대 대변인 한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스태를 가지고 국격을 손상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국내보다도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 사회가 굉장히 어떤 상처를 받고 정말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우수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비교를 하면 세계 어느 나라 국회의원보다도 똑똑하고 애국심도 있고 뭐 이른바 스펙이 좋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치인들 불신하고 관료를 불신합니다. 그것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됐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뭐 품질은 양호할지 모르지만 품격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분도 상당한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좋은 품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품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일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품질은 좋은데 품격이 떨어지는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뭐 관료사회나 정치 쪽을 예를 안 들어도 낮춰서 우리 시민, 그냥 일반 시민 생활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기주의가 굉장히 성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과거 우리 전통은 좋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사회적 자본이 좀 부족한 데서 연유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 중요하죠. 남을 배려하는 것 중요하고 또 공동체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확충이 되면 사회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고 또 경제 비용도 많이 줄어든다. 한두 가지만 들어도 예를 들어서 노사가 대립하는 것은 신뢰가 떨어지니까 서로 대립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믿어봐요. 노사 절대 문제가 안 발생해요. 같은 회사에서 목표가 같은데 왜 서로 갈등하고 왜 파업을 하겠습니까? 파업하면 어느 대기업은 파업 한번 하니까 조 단위로 손해를 본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제적 비용이 조 단위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어느 사람은 그저 버스 뭐 몇십 대 불을 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사회적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이제 행정이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 도로를 어떻게 놓는다, 도시계획을 어떻게 한다, 뭐 환경을 어떻게 정비한다, 또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제 사회복지를 어떻게 한다 하는 전통적인 행정이 있는데 저는 그건 다 당연히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되죠. 그러나 그동안의 행정이 등한시했던 어떤 시민들의 품격을 높이는 것, 서로 믿고 서로 정직하게 하고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희 민주선 5기에 들어와서 인문 고전 읽기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뭐 할 일 없어서 이 인문 그건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지만 인문 고전 읽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품격을 높인다. 그리고 우리가 익사이팅 대전이라고 했어요. 익사이팅. 그건 뭐냐면 모든 시책에서 시민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관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향식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또는 뭐 하향식이 할지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걸 잘 파악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파악해서 익사이팅 대전으로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과거에 하던 복지 만두래 뭐 이런 것들, 또 이번에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는 분야였지만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시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습니다. 오늘 뭐 발표에 그런 게 두 축입니다. 한 축은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럼 정부라는 건 뭐 중앙정부, 일꾼이 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정부를 믿어봐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고 이런 에너지가 경제 발전 뭐 모든 거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뭐냐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관도 중요하고 또 그 시민들이 어떤 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이 두 축으로 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회적 자본을 당선자 시절에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정부의 신뢰를 더 강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거보다 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사회적 자본을 놓고 이렇게 열띤 그 문제의식을 가진 자리가 사실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바로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하나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이제 고전 읽기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본질적으로 문제를 한번 뽑아보자라고 야심찬 도전을 하셨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참 고전 솔직히 말해서 되게 읽기 싫죠. 죽도록 싫은 게 고전 읽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읽어야만 뭔가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한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고전을 좀 많이 읽어야 되죠. 고전이 뭔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안 읽어요. 숙제를 내도 안 읽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생각한 방법이고 효과를 거둔 방법이 뭐냐면 영화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죠. 정말 재밌으면서도 유익한 의미를 전달하는 영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여러 번 섰습니다. 해운대구청에도 다녀갔고 성리사에도 갔었고 여러 군데 갔는데 상당히 많은 곳에서 고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시고 또 서울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리즈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 고전을 안 읽어도 될 분들은 고전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정말 고전을 읽으셔야 할 분들은 안 읽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을 꽉 읽었으면 한 녀석들은 안 읽고 야 너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한 녀석은 읽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려워서 그래요. 그분들이 고전이 싫어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아무래도 실천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아서 대전시 지역사회에 많은 영화관이 있을 겁니다. 낮에 영화관 가보시면 반은 텅텅 비어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 아껴지는 거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와 또는 시민단체와 협약을 맺으셔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또는 어르신분들은 그냥 우리가 지하철 그냥 타는 것처럼 그런 좋은 기회를 활용하시면 대단히 효과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제가 사실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못 잡고 왔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성격의 자리인지 어떤 분들이 오늘 참석하시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르고 사실은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가해 보더라고 즉각적으로 현장에 가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늘이 1차 포럼이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간단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민주화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민주화는 갈등을 폭발시킵니다. 스토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화가 되면 모든 일을 하는데 굉장히 그 갈등 비용이 증가합니다.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며칠 전에도 일베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개성을 존중해요. 민주화시키자는. 민주화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나온 게 왜 그러냐면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잘못하면서도 공감을 얻었던 이유가 뭐냐면 민주화를 해봤더니 골치 아프더라는 쌈박질만 하고 뭐가 오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여기 화살표 보면 요 화살표예요. 빨간 거. 이게 지금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급속하게 올라간다는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피게 되면 국가가 사회가 어떤 결정을 가지고 정책을 펼칠 때 발생하는 그 정책으로부터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 적게 보는 사람, 손해를 왕창 보는 사람, 손해를 하나도 안 보는 사람 다양합니다.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집계해 보면은 우리가 보통 외부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갈등이 폭발한 상태에서 갈등을 잘 조율해가지고 정책을 피게 되면 그런 외부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죠. 바로 이거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그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민주화 과정에서의 비용인데 여기에서 오늘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제가 연구해 본 것과 그겁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 갈등 비용을 굉장히 낮춰줍니다. 왜냐하면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되고 양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갈등 비용이 이렇게 이 화살표보다 지금 이게 훨씬 떨어지는 거죠. 이 정도 민주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여기에 있던 갈등 비용이 신뢰가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뢰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이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힘드시지만 어떻든 민주화가 되면 갈등이 폭발을 한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민주화됐다고 해서 저절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협상을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민주화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때 제일 필요한 기초 자원이 뭐냐면 신뢰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와 있나를 이렇게 좀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해서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그럼 민주화가 되면 갈등이 변하는 모습이 어떻게 가나를 봤더니요. 이게 이제 전 세계의 한 200개 국가 중에서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이렇게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국가를 단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민주화가 진행하면서 어느 사회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갈등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나중에 이 민주화가 문제 해결 능력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갈 때는 갈등이 폭발 정도 가면서 그 사회가 깨져버립니다. 이런 류의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냐면 남미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이 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던 나라고 잘 살던 나라예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나라들이 민주화가다가 저 갈등 비용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갈등이 폭발해버리니까 사회 자체가 깨지는 모습을 보였던 나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선진국 스타일입니다. 요게 보통의 일반적인 선진국들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의 나라들이요. 그냥 민주화가 돼도 사회가 깨지지 않게 견딜 만한 수준의 갈등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북구
행복한 나라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갈등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높더라는 겁니다.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일반적인 선진국과 모범적이라고 하는 선진국의 차이를 보니까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즉 신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뭐 1.5배, 미국이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북부의 나라들은 15, 막 20 이 정도의 신뢰를 보였어요. 정부에 대해서. 그것이 차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뭐 경제적으로는 진입을 했고 뭐 정치적으로도 거의 무턱에 들어섰고 뭐 굉장히 좋다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은 어딘가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디냐면 바로 이 변곡점이에요. 한국이.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신뢰라고 하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거.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제가 북한, 중국을 써놨어요. 북한과 중국이요 의외로 민주화가 지금 형편없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높아요. 우리 군사 권위주의 시절의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군사 권위주의 시대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았습니다. 그거는 속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모르니까. 그런데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진상을 알게 되는 거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격이 낮음을 알게 된 거죠. 네? 능력은 있는지 몰라도 뒤에 가서 영 사람답지 않은 짓을 하는 자들이더라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좀도덕도 많고 뭐 지난번에 제가 어느 종편하고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거기서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뭐 출근 3번 하는 남자, 출근 3번 하는 공무원 아시죠? 공장에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길게 인터뷰하지 말자. 나는 그것을 좀도덕이라고 칭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상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그것이 어떤 도덕적 문제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말이 있겠는가? 좀도덕이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좀도덕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격이 낮음을 알게 되니까 못 믿겠다 하면서 급격하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난 20년 동안 떨어져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쯤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 선진국의 모든 지금 앞서가는 나라들이 다 저걸 겪었습니다. 다 겪어서 지금 우리와 같은 시점에 다 도달해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극복한 나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부 선진국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 핵심은 사회적 자본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정부 신뢰를 쫙 올려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은 그냥 만만하게 회복을 시켜가고 있고 지금도 뭐 그냥 이렇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만족할 만하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그래도 우리보다는 높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는 민주화되다 깨져가지고 도로 되돌아가는 이런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이죠. 뭐 잘 아실 테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도 대전시에서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가졌다. 또 다른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 시장님이야 뭐 대학에 계셨었으니까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 처음에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이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갖는 분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재밌는 게 다 다선 시장님이나 다선 지자체장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3선 또는 재선 해서 이 지방행정을 막 4년, 8년, 12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오래 경험을 해보시니까 사회적 자본을 함축하지 않고는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발전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오랜 동안 경험 속에서 깨달으신 거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그 책임감을 느끼고 대전에서 성공을 해야 다른 데서 또 받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우리나라가 여러분도 그 앞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전체적인 거를 보면은 사회적 자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결국은 사회적 자본이 이 선진화의 핵심적인 변수라는 얘기죠. 지금 쭉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단순화시켜서 선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이죠.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냥 정말 벨벨 저가 다 했어요. 그거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또 성공을 했어요. 일단 어느 정도. 그 다음에는 배우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민주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진화는 민주화의 함수다. 선진화는 경제성장의 함수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도 외국 사람들은 정말 한국을 관심이 많아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다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 총체적으로 볼 때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담했던 비용들은 많이 아프죠. 아픈 게 굉장히 많지만 어떻든. 그런데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다 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아시죠? 국민소득 10,000불에서 20,000불 올라갈 때 세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늦게 올라간 거예요. 오래 걸렸어요. 10,000불에서 20,000불 올라갈 때.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늦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20,000불에서 지금 30,000불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별로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바로 사회적 자본입니다.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선진화 대열에 못 올라갑니다. 저는 제가 공부한 것만을 가지고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자본이 도대체 뭐냐? 여기 이겁니다. 이게 이론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ABC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사는 거고요. 그게 이제 문화로서 자리 잡은 거고요. 네트워크는 여러분 여기 친목회 평균 몇 개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보기엔 5개씩 따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네트워크가 아주 왕성하게 무성하게 자란 나라는 한국이 예외죠. 어떻든 그게 다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자본 없다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아까 시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이 문제입니다. 이 네트워크, 즉 이 격이 문제인데 한국의 네트워크는 연줄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연줄망이 아닌 끼리끼리가 아닌 이렇게 좀 다른 우리 사회적 자본에서 얘기하는 거는 연결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다르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연줄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친목회, 동창회, 혈연지연, 학연, 직장연. 한국 사람들 어디 가든지 연을 만들어. 우리 연 잘 띄우잖아요. 연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지원연은 학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직장연이야. 직장연의 대표적인 게 하나회야. 옛날에. 하나회가 국가발전에 굉장히 화격한 공을 세웠죠. 왜 안 웃으세요? 개그가 안 통하잖아요. 네?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나회만 문제입니까? 직장에서도 파벌을 조성해가지고요. 해서 그 직장을 퍼지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대전시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일종의 좋은 말로 연출망, 나쁜 말로 파벌, 도당, 파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순화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많은 망을. 그래서 한국에는 네트워크가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20년 동안 해본 결과 한국에 네트워크가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웃긴다.
미국에서 배워가지고 앵무새처럼 떠들지 말아요. 한국이 지금 네트워크가 너무 많은데 이게 전부 다 파져 파버리고 시민사회단체도 많죠. 그렇죠? 제일 고민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핵심은 연출망을 어떻게 해서 사회적 자본으로 바꿀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전대학교의 윤영수입니다. 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 보고 사실 속으로 큰일 났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 포럼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자유롭게 전문가 몇 분하고 시민 여러분 몇 분 모여서 간단한 형식으로 이렇게 포럼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주로 제가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서서 박 교수님 그 발표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저는 자료도 봐야 되고 또 파워포인트도 작성을 못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연구했던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주제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들은 우리 지역의 지금 중요한 정책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여성 참여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현대사회를 지칭할 때 공동체 의식이 무너졌다. 이런 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공동체 의식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이 어렵고 또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웃 간의 소외 현상도 더 많이 나타나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상 왜 우리는 그러면은 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되는가? 바로 그 대답을 우리는 지역사회를 복원하는 또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실마리가 바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거라는 데서 우리가 그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적 자본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제 마을 만들기, 동네 바꾸기 이런 그 지역 차원의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그 지역별로 다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복지 만두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사회자본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그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욕구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몫을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박 교수님께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럼 사회적 자본을 왜 눈에 사실상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자본이라고 하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적 자원 또는 물적 자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그런 용어로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과는 달리 그 사람들 사이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적 자원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속적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친구가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웃 관계가 돈독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내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 자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적 자본은 굉장히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아니라 주변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 또 신뢰감도 많이 쌓고 있고 또 지역사회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하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그 지역은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입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는 아주 더 좁은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동네라는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동네에 대해서 다 애착 갖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네가 더 잘 돼야 되고 또 다른 동네보다 우리 동네는 더 사회적 자본도 풍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더 많이 누려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역 문제가 사실상 해결이 되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상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왜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 참여의 통로를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금 이제 주민 참여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주목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여성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 그리고 이것을 통한 이제 지역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우리가 이따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연구를 한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사회적 자본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신뢰,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규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회적 자본이 높은가 이 정도를 남성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여성들의 사회적 자본이 남성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사회적 자본과 더불어서 또 어떤 연구를 했냐면 심리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같이 연계를 시켜서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심리적 자본은 뭘 얘기할까요? 심리적 자본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다른 말로는 뭐 심리적 자본을 우리가 이제 정서 자본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심리적 자본은 제가 이제 어떤 특정 지표로 이 심리적 자본을 측정을 했냐면 예를 들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만족감이 높은가, 그 다음에 얼마나 희망적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좌절을 했을 때 얼마나 그거를 빨리 딛고 탄력 있게 그거를 극복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심리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남성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여성들이 나타났다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역사회의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를 보면은 중앙 위주의 그런 집권적인 체제에서 이제는 지방 분권 중심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남성 지배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양성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여성 참여 체제로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소개받을 대전 참여자체의 신명대 부장이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그 대전시의 전체적인 그 패러다임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도시의 어떤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고민하고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이 요즘인 것 같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화두를 꺼낸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뭐 몇 가지 그 두 분 토론하신 발제하신 분들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 박형희 교수님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 신뢰의 저하 원인은 정부 스스로에게 가장 큰 책임과 원인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즉 모든 정부의 불균형 등과 관련돼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고 정부가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논란을 야기한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민주화와 갈등과 상관된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즉 우리 대전시가 그 대한민국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즉 유럽 북유럽식이냐 아니면 미국식이냐 그런 사회적 방식 사회적 자본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고민이나 논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화 갈등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대전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후에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유현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우리가 몇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여성 리더십을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주민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전시가 공식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 참여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 참여 예산제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70여 분 정도의 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 그런 한 가지 정도인데요. 기타 부정기적으로 작년 민선 오기 2년 평가할 때 약 한 300명 정도의 시민 패널들을 모아서 했던 것들, 그리고 이번 6월에 또 하는 민선 오기 3년 평가와 관련해서 한 500명 정도의 시민 패널들을 모아서 하는 방식이고 그런 불특정한 그런 것들밖에 없는데 정기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정과 관련해서 시의 주요 정책들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리더십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즉 마을 단위에서 지역의 토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을 단위의 그런 어떤 조직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변화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바람직한 변화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느리게 하거나 막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구체화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사회적 자본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조직도 만들고 했는데요. 공무원 부서도 시청 내 부서도 만들고 했는데 과연 이 조직이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작년 11월에 사회적 자본 신뢰도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 13.7%, 자치구 12.3%, 국민운동단체 19%, 풀뿌리단체 23%, 제가 속해 있는 시민단체 자랑스럽게 24%인데요. 이런 것들, 즉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좀 더 낮은 행정 공공 영역의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도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가장 이 사회적 자본을 대전시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주도적인 입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전시가 하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나 국가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결국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느리고 점진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부 영역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 영역에 역할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마을과 시를 연결하는 중간 조직이 필요치 않냐. 그런 조직을 통해서 마을과 시를 연결하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더 확산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좋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마이크가
7분 되니까 꺼져줬어요. 네, 문창인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요약을 해보면 정부 신뢰가 낮아지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 정보 공개를 좀 안 하는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가 하나 있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매우 불비하다. 쉬는 뭐 100개 위원회도 있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하고 있는데 왜 부족하다고 하느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여성 리더십을 포호 리더십을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뭐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그 대전시가 사회적 자본 1등 도시를 선언하고 가는 건 좋은데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민간 영역에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조직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명훈 차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자본이 확충되는데 언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소개받았던 김영훈이고요. 저는 이제 토론에 앞서서 대전시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능한 것이 시적절했다고 보고요. 토론에 앞서서 제가 이런 토론에 참여가 역시 그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서 모호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정리할 수가 있었다. 아직도 뭐 완전하지 않지만요. 그래서 제가 두 토론 발제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이제 외국 학자들의 뭐 이런 정의라든지 이런 걸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좀 우리말로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런 개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거고요. 저는 질문 겸 제안이 될 수 있겠는데 아까 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하나의 방안 같은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대전은 저희가 잘 알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대덕 연구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덕 연구단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사회적 자본이기도 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힘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자원인 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거기 그 안에 있는 대덕대학이라는 그 대학이 있죠. 그 대덕대학이 잘하는 중에 하나가 전산정보대에서 대덕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덕이라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엄청 높습니다. 저희 편집국에서도 대덕 연구단지다. 지금 이제 대덕 연구개발 특구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 뭐 그런 발제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정도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이게 큰 자원인 것이 우선 그 30여 개의 어떤 정부 출연 연구소, 민간 연구소들이 이제 대덕 연구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대학과 함께 이제 카이스트, 충남대, 여기 대전대 포함해서 이제 그런 유수한 대학을 포함해서 19개의 대학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는 이제 석박사 인력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박사 인력이 더 숫자가 더 많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자원을 찾을 수 있다면 이 석박사들의 물론 거기에 여자분들이 석박사의 경우가 있지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인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척 고학력이면서 그러면서 지역의 소속감은 무척 낮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동네 안에서는 서로 뭐 쉽게 얘기해서 과외 품앗이 같은 거죠.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거기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여기 혹시 연구단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원도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무척 소속감이 낮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잘 활용한 그런 그 여성들이죠. 여성들을 잘 활용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이런 것들이 우리
우리가 고민해볼 문제 아닌가. 이런 고민이 단지 이제 추상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 우리 아까 전에 옆에 계시던 우리 유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눠봤더니 그런 고민을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느냐 이런 걸 여쭤보고 했는데 어떤 뭐 장애인 봉사 뭐 이런 거보다는 뭐 학습 그 동아리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많이 있었다. 근데 이런 걸 매개할 만한 그런 어떤 통로나 매개할 만한 그런 그 리더가 없었다. 이것이 이제 이분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운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올해가 연구단지가 조성된 지가 40년입니다. 그래서 연구단지 중에는 물론 지금 50년, 60년 된 연구소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서울에서 연구소가 생겨서 대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전이 실제적으로 여기가 연구단지로 지정 고시된 것이 40년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40주년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연구단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자원, 또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게 없었다는 어떤 매개체 같은 걸 우리가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 자체도 지금 되게 모호하지만 그러면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세미나도 이번에 여기서 한번 열었지만 차제에 연구단지 연구개발 특구에서 열어본다든지 또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원도심도 투어를 하고 지역과의 어떤 공유, 정서적인 공유, 그 다음에 또 지역과 그런 걸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투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또 뭐 상황이 지금 바꿔본다든지 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저희 제안적 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훈 차장님께서는 대전의 도시 발전을 위한 대덕 연구단지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지역에 아주 질 높은 인적 자원들을 대전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참여해서 참여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우리 구성원으로 잘 쓰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쭉 듣고 또 공부하고 참여하고 했던 사회에서는 너무 지금 어렵게 개념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인체가 머리와 가슴과 팔과 다리, 그 다음에 심장들이 있듯이 사회적 자본이란 우리 인체가 이러한 기능들이 모든 것이 잘 돼야 결국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은 결국은 신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회 규범, 시민의식,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구조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 요소들이 제 기능을 하고 순기능을 하고 증진되고 제고하는 것이 결국 건강한 사회적 자본을 건강한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러한 구성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정부의 신뢰다. 즉 정부의 신뢰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도적인 신뢰다.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결국 제도적인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개인들 간의 신뢰도 높아지더라 하는 게 대체적인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일단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청렴해야 되고 부패를 근절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부패 인지도가 낮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높더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개인들 간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의 어떤 공통된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부패를 문제해야 되고 정보들을 가능한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가지고 있는 공개. 국가든 지방이든 많은 정보들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정부하고 공공기관하고 민간 시민사회단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많아야 되겠다. 아까 이제 유현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모든 예산의 편성서부터 감사, 집행 모든 권한을 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편성하는 부분들도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제는 좀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예산 편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제 주민들도 이제 감사라고는 굉장히 이제 정부의 감사 기관이 굉장히 무섭고 사정기관화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주민 감사 반제랄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개방형으로 민간 시민을 감사하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이제 마련되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정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신뢰는 결국 일반 시민들 간의 어떤 신뢰도 증식되는 안에 듭니다.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럼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적극적인 역할과 소극적인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자체, 공공조직, 공무원 조직 자체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하려고 하려고 하는 제도적인 노력 내지는 어떤 리더의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 소극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시민 역량 강화를 하는 사회적 자본은 결국 시민 사회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 사회를 강화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뭐냐면 방관자 쪽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지원만 하고 아니 방관자적인 그런 자세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윤숙 교수님께서 여성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여성의 사회적 자본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너무 이게 여성의 역할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제 아기 때 생각해 보면 아들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딸 얘기 잘 들어요. 딸 얘기 안 들으면 잘 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엄마 입장을 또 생각해요. 엄마가 아빠는 일찍 출근해서 집에서 이제 엄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엄마가 애들 챙겨서 학교 보내요.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보내면 유치원 선생님이 다 여성이에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면 80%가 여성 선생님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여성들의 역할. 그 다음에 나와서 또 여성들의 역할. 이런 것이 굉장히 사회적 자본뿐만이 아니라 그 여성들의 역할, 여성의 어떤 리더십이나 참여 이런 측면보다도 그러한 여성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사회적 자본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부분에 어떤 민주사회로서의 어떤 선진국으로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다 합니다. 예, 역시 주관자라서 정확하게 시기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데는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시민들을 적절히 참여시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필요하다는 얘기 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부패나 이런 것들, 청렴성 이런 것들이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시민사회가 자체적으로 그런 그 사회적 자본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보자라고 하셨고, 여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회적 그 역할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잘 활용해보자. 그리고 너무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수준으로만 국한하지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